네, 안녕하십니까. 고기약사TV 운영하고 있는 고기현 약사입니다. 저는 스마힐이라는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끔 약국에서도 일을 하지만 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약사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약사 디지털 노마드 협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많은 약사님들의 성공과 또 미래를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영양제가 화제인데요. 약사님이 보시기에 다이소에서 파는 것과 기존 영양제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이소의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제품은 약간 보급형,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몇 개 성분은 원료의 수준이나 또는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바로 유산균,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어떤 원료사나 또 함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뭐 코엔자임 Q10, 바나나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괜찮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다이소든 좀 저가도 괜찮은데 또 원료나 품질 중요한 그런 성분들은 우리가 다이소보다는 약국이나 또 좋은 제품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영양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제 우선순위는요. 저도 이제 영양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나름 그 나이가 많은데 나름 이렇게 동안 비결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챙겨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는 사람의 그 체질 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 두 번째가 유산균, 또 세 번째가 눈 영양제, 네 번째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들어간 종합 미네랄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코큐텐, 여성의 경우는 철분제,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중요성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강도 염증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염증이라서 그 염증을 좀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게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산균인데요. 이 장이 건강한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장을 좋게 하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잘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눈 영양제. 우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PC 또 우리 대부분은 지식 근로자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30대부터 시신경도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 영양제는 단순하게 루테인 딱 이것만 먹기보다는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그런 제품을 먹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 눈 영양제는 먹으나 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눈 영양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거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모든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눈 영양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바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또 최근에 비타민 K2 이에 들어간 소위 칼마디 제품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들어간 종합 미네랄 영양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또 하루가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칼마디에 들어간 종합 미네랄 이 제품도 우리 영양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코큐텐. 물론 여성한테도 좋고요. 또 여성은 철분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큐텐 같은 경우는 혈관 탄력성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성과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코큐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철분제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몸에 헤모글로빈을 이제 만들어주죠.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좋은 영양분을 몸속에 곳곳에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철분제가 요즘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철분제 하면 임산부 생각하시죠. 물론 임산부도 엽산, 철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든가 또 음식의 섭취로 철분제를 먹기가 좀 부족합니다. 옛날에 사과 하나가 철분제 100이라면 지금의 사과는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떤 식품으로서 들어오는 그런 철분제 양이 적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부족한 걸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영양제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뭘 먹을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인터넷이든 TV든 굉장히 많은 제품의 광고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그걸 다 먹을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나에게 어떤 병이 있을까? 현재 고혈압 그리고 뭐 당뇨병 또 다른 병 이거에 따른 또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내가 20대에 먹을 것과 또 50대에 먹어야 할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활동이 굉장히 많죠. 근육이 필요하거나 그 에너지가 좀 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50대는 급격히 혈관 건강이라든가 이제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나이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성별입니다. 남자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성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피를 좀 보충하는 그런 철분제라든가 조혈 영양제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남자는 좀 더 활동적이죠. 그래서 근육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을 많이 쓰느냐 또 몸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영양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금방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네에 자주 가시는 약국 약사님께 더 상의하셔도 좋고 요즘에 AI도 좋거든요. 그래서 AI에 나의 아까 제가 말씀 4가지 팩터 이런 걸 또 통해서 우리가 AI 도움도 또 받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에 치료하는 그런 영양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임팩트가 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럼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생성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야외 활동이 많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요.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40, 50대, 60대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비타민 D 생성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내가 아무리 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야외 활동 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도상 지구는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가 햇빛의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상대적으로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왜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진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가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기를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가 되면은 급속하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 퇴근하고 싶어요. 급퇴근. 이게 뭡니까? 피곤함이죠. 그래서 급하게 텐션을 올려야 된다.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좋은 조합이 첫 번째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피로 물질을 밖으로 쉽게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기닌을 비타민 C나 또 음료 같은 데 타서 드시면 급속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피로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물 혼합 추출물, 이런 이제 한약 같은 그런 제품도 굉장히 몸에 빠른 회복을 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추출물은 약국이나 또 어떤 마트에 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액제로 된 거 드시면은 경구제나 알약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습관 삼아 이제 많이 먹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니까 결국은 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어떤 근원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미래 에너지를 끌어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아르기닌 같은 거, 비타민 B 제품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오후에 가장 잘 팔리는 조합이 비타민 B 드링크랑 아르기닌 요 제품이거든요. 이 두 개 칵테일요법을 쓰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도 올리고 피곤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약국에서 칵테일요법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비타민 C인데요.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비타민 C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비타민 C 첫 번째 용량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mg, 충분 섭취량 100에서 200,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 비타민 C 검색하면 3000, 6000, 또 마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메가도스 요법 좋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비타민 C는 이 적은 용량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한 6시간 되면 몸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드시기보다는 적은 용량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비타민 C의 근원적인 항산화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요즘에 이제 리포좀이 나오죠. 리포좀 비타민 C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속쓰림도 조금 이제 방지하고 흡수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포좀 비타민 C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가도조 비타민 요법 하실 때 한 번에 2000이나 3000을 한 번에 먹으면 이 속쓰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있으면은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 뭐 이런 분들 가끔 물어보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무조건 뭐 속쓰림이고 소화불량 일으킨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먹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성분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리포점 비타민 C나 아니면은 물에 타 먹거나 아니면 음식과 같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싼 비타민 C일수록 좋은가요? 아니면 이제 적정 가격대가 따로 있나요? 비타민 C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제형에 따라 또는 원산지에 따라 또 회사에 따라서 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비타민 C 가격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저렴한 것들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그리고 요즘에는 앞타머를 이용한 안정성, 또 리포점을 이용한 그런 흡수력, 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비타민 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들은 다른 비타민보다 조금 그 가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게 얼마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도 하루에 1,000원 정도 쓰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사실 커피 한 잔도 3,000원, 뭐 2,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타민 C가 우리 항산화력 또 내 그 피부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비용을 이런 쪽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1,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 비타민과 정제된 비타민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사실 이제 가루로 된 이제 산재죠. 산재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부영제가 좀 덜 들어있어요. 그 정제 같은 경우는 정제를 찍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좀 부영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를 늘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알약을 드시면은 아무래도 부영제를 좀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런데 이 산재는 또 금방 우리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 먹거나 또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타 먹을 때도 빨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냥 먹으면 뭐 이빨에 낄 수도 있고 또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대로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사실 뭐 산재가 좋다, 분말이 좋다, 뭐 액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알약이 그냥 좋다, 간편하고 그럼 알약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제형적인 면에서는 이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최근에 리포점이나 뭐 앞타민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제형의 비타민들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 치료에 쓰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비타민C가 항암 효과도 있나요? 비타민C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항암요법에 씁니다. 그런데 항암요법에 쓴다는 그 뜻은 항암제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요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경구로 먹어서는 우리 몸에 고용량을 이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경구제, 입으로 먹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 되면은 우리 몸 스스로가 빨리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 주사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은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혈중 농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암세포에 영향을 줘서 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면은 항암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면역이 중요한데요. 면역 강화에 특히 좋은 영양소가 있다면요? 네, 면역에 특화된 이제 성분들인 아연, 베타그루칸, 유산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한약재든 다른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5개가 면역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 세포의 활성 수시다.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때 아연을 드시면은 그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굴을 늘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드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훈련 영양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세포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감염이나 이런 면역에 좀 위험성이 감지될 때 이런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서 요즘에 면역 영양제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버섯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특히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죠.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으셔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면역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항생제 많이 먹어서 장세포가 다 죽어요.
강력한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강조해도 아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면역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돕는 그런 중요한 면역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은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B군. B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은 약국에도 보시면 비타민 B군 종합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B땡땡, 아로땡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 B군 영양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에너지 대사나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오남용하면 간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간에 부담이 가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영양제 자체가 간에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의약품이나 뭐 이제 한약 성분 이런 것들이 약간 간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기본 영양제를 먹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좀 먹지 말자. 왜? 그래서 간이 다 대사를 시켜야 되니까 간에 휴식을 주자. 또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매일매일 연달아 먹지 말자. 그래서 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만큼 간이 우리 몸의 모든 성분을 대사시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르니시냐 카보니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보조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가끔은 간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또는 고함량의 녹차 추출물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 건강이 좀 위험한 분들은 약간씩 용량을 좀 줄이거나 좀 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지대들은 간에 손상을 주는 보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어떤 간염 보균자거나 또는 간에 어떤 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하루에 먹는 이제 영양제, 미네랄을 용량을 좀 줄이거나 휴약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요즘 영양제로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D 섭취에 부작용은 없나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고칼슘 혈증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칼슘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과하게 먹으면은 혈중에 칼슘이 과도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권장량이 뭐 우리 애들은 1000IU,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2000IU 정도 이게 공고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급격하게 비타민 D가 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로 혈중의 비타민 D를 급격하게 한번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구제가 좋다, 주사제가 좋다 이렇게 개념보다는 비타민 D가 확 떨어졌을 때 주사제로 이제 혈중을 비타민 D를 올린 다음에 우리가 매일 꾸준히 비타민 D를 드시면은 관리가 잘 됩니다. 이제 필수 영양제로 꼽히는 오메가3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는 좀 경우가 있어서 혈액을 좀 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앞두면 항상 그 병원에서 주의문 중에 하나가 진통제라든가 소염 진통제, 오메가3, 뭐 한약제, 뭐 은행잎제제를 좀 일주일간 끊고 와라.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그것은 혹시나 수술 도중에 이제 지혈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만큼 혈소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피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혈소판 응집이 돼 있으면 덜 가는 거죠. 그만큼 오메가3가 이런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 현재 먹는 그 용량 정도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수술 앞둔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미리 좀 끊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게 드물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이제 먹다 보면 뭐 두통이라든가 뭐 생선 알러지 이런 거를 또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메가3가 생선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나 생선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이상 반응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정말 많은데 약사님이 추천하는 정말 효과 있는 보조제 성분은 어떤 게 있나요? 체중 감량을 돕는 보조제는 성분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흡수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알긴산 같은 이런 성분은 그 물리적 포만감을 주니까 음식을 많이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점도를 높여서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은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이제 내려갈 때 음식이 이제 흡수가 될 텐데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복합제가 있습니다. 이제 위 배출 시간을 늘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 대사를 원활시켜주는 그런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 이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소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성분에 같이 들어있는 게 오르소신 염산염 분말 이런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또 배출해 주는 거. 대표적으로 약국에는 이제 방풍통성산 같은 계열의 한약 추출물이 실제 이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 합성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움을 약국 제품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가르시니아 성분이 급성 간염을 일으켰다고 해서 회수되었는데 가르시니아 성분은 원래 위험한가요? 네, 가르시니아 그 캄보디아 주요 활성 성분은 HCA라는 이제 성분인데요.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효소인 ATP 시트레이트 리아제를 억제해서 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을 줄이는 것이 주된 작용입니다. 즉 식이 조절 보조용 지방 합성 억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들어간 일부 건강 보조 식품에서 간독성 보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회수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좀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우리 세포 단위에서 어떤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서 간세포에 오히려 스트레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히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주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 매개성 어떤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한 명확한 아직은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에 좀 무리가 있는 분 이런 제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오메가3를 선택해야 할까요? 오메가3는 원료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드실 때 뭐 우리가 가끔은 까먹고 서랍에 넣어놓고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찾아서 이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니면 지났어. 그래서 그냥 먹는 분 있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이제 심하게 나는 경우는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먹는 것보다는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패가 되기 때문에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부패된 거죠. 그래서 부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린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좋은 그 원료의 성분의 오메가3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메가3는 원료사, 특히 요즘에 알래스카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원료사로 채택이 돼서 국제 인증, IPOS 또 GOED 이런 인증이 있는지 보시면 이런 원료들은 굉장히 잘 그 증명이 된 그런 성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량, 또 오메가3 함량. 깍이나 뒤에 보시면 EPA랑 DHA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합이 한 600ml 이상 드셔야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고순도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A나 DHA 비율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EPA가 높은 경우는 염증이나 혈관 쪽이고요. DHA가 좀 높은 제품들은 눈 건강이나 두뇌 쪽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기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인데요. 이제 포장은 되도록이면 차강된 거, 차강된 게 오메가3의 이제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오메가3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 올리브유처럼 아침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그 유산균 올리브유 많이 이제 드시죠. 근데 이제 비타민 중에 지용성이 있습니다. 좀 기름지다는 거죠. 비타민 D, E, K,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지방이 있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한 스푼가 먹으면 훨씬 더 체내 이용률이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장내 그 흡수 환경을 좀 개선시켜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언제 먹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위가 완전히 비어 있는 공복 상태에서는 산도가 높죠. 그래서 이 유익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이제 먹으면 좋은데, 데이터 보면은 유산균을 음식 없이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한 그룹에서 유산균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먹기보다는 또 음식과 같이 먹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산균은 그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산도랑 중요하고요. 음식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면 뭐 음식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 직후 이제 같이 먹거나 식사랑 같이 먹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고비부터 마운자로까지 다이어트 약이 요즘 화제인데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효과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위고비 마운자로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맞고 있고, 특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 이 단일 작용이에요. 그래서 GLP-1 단일 작용으로 식욕 억제를 이제 도와주고요. 근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GLP-1과 GIP 이중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작용보다는 두 개의 작용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를 더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약품도 굉장히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발매할 때 위고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고비 나름대로 이제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좀 시중에 공급하거나 기존의 이 환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목격을 좀 했고요. 실제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보면은 평균 체중의 한 21% 정도 감량을 이제 했다고 그런 데이터가 있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대략 15% 감량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 이제 많은 또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에서 위고비보다 마운자로를 현재 많이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당뇨 위험이 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고요. 이제 증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느껴질 때 이미 혈당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잦은 갈증, 또 소변 증가, 또 피부 가려움증, 손발 저림, 체중 변화 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전 공복 혈당이 100ml 이상이라면 당뇨병 전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정기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의 위험 징후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이 스트레스 세개가 이 당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기 핵심 관리 지표가 되겠습니다. 당뇨의 나쁜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이제 나쁜 거는 이제 단순 당이 가장 많고요.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 뭔가 빠르게 느껴지는 거, 설탕 같은 거, 당류 들어가는 음료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소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당뇨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흰쌀, 국수, 빵, 탄산음료, 도너츠 이런 어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이제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악화시키죠. 대신 뭐 잡곡이나 통곡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단으로 바꾸면 혈중 상승 속도를 원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을 막는 과일 먹는 법이 있다고요. 근데 과일이 이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당 지수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는 좀 과일이 있고 좀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은 대체적으로 딸기나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는 거는 뭐 수박,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뭐 당류가 쉽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 뭐 디저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일을 뭐 식사랑 또 많이 먹으면 그 자체가 또 칼로리를 많이 높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적절히 좀 먹을 필요가 있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죠. 음식 먹기 전에 야채를 먼저 이제 먹어라. 또 천천히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움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일은 뭐 식후 뭐 2시간 이내 또 한 주먹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따로 그냥 많이 과일을 먹기보다는 식사 중간에 그냥 같이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가 먹으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혹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혈당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간 대사, 또 우리 장내 환경, 또 세포 인슐린 반응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바나나 잎 추출물 이런 건강기능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같이 드시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논문에 제2형 당뇨 환자한테 이런 바나나 잎 추출물을 12주 투여했을 때 공복 혈당이라든가 헤모글로빈 그 A1C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된 자료도 있고요. 특히 이제 혈당이 높은 분뿐만 아니라 식후에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오는 그런 분들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간 기능 개선 영양제인데요. 결국 사실은 혈당은 간 대사의 문제예요. 간은 이제 포도당을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시 분해해서 내보내는 혈당 조절의 핵심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도 이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간 세포에 도움되는 그런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데 밀크시슬, 또 청어 추출물, 비타민 B군들이 간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간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동반된 당뇨 환자시라면
간 대사를 같이 관리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혈당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환경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죠. 최근 연구를 보면은 장내 환경과 혈당과 관계가 있다고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우리 대장에서 낙산이라는 어떤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낙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당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이런 혈당 수치만 관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몸의 어떤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사님 채널에서 불면증, 불안, 기억력 개선에 좋은 약을 추천해 주신 영상이 인기였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꼬기약사 TV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뭐 활발하게 아직은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황보신단. 천황보신단은 대표적인 한방 안정제 처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깜짝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되는데요. 주요 성분은 산조인, 인삼, 맹문동, 당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고요. 또 신장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는 이런 똑같은 성분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천왕보신단, 천왕, 왕 중의 왕이죠. 보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면제 같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 심장을 보호해서 심장의 어떤 기와 이런 진액을 보충해서 심장의 리듬을 잘 이제 만들어줘서 이 몸의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그 한약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처방은 이제 일반 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요즘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이제 저녁 시간이나 식후 한두 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마그네슘은 신경분을 이제 완화하고요.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심박 안정도 시켜주고 긴장 완화도 해주고 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통해 숙면을 유도하면 야간류 증상에도 도움이 될까요? 야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또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요는 대부분 신장 기능이 저하됐거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진 경우는 육미지향탕 같은 그런 제품을 씁니다. 근데 육미지향탕은 이제 약국에 또 일반 약품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 50대 이상에도 흔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야간요가 생기는데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간요가 심하다.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그네슘은 이 어떤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요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대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세포 에너지와 근육 신경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그중에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정말 결핍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는 이제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도 수축되고요. 신경 안정이라든가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이외에도요. 비타민 D 플러스 K2는 이제
칼슘이 이제 뼈로 가도록 돕고 혈관 침착을 방지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 이제 코큐텐이죠. 이거는 세포 에너지 대사나 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3는 혈관 건강 그리고 우리 인지 기능에도 이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이제 근육과 신경을 지키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 잡힌 보충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도움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비타민 D, 오메가 3, 또 코엔자임 Q10, 코큐텐 이렇게 더하면 전신 에너지 대사가 다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기약사 TV 고기현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 채널에 제가 또 자주 와서 좋은 정보도 드리고 또 좋은 팁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약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주위에 또 좋은 약사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